지금부터는 4월로 넘어가는 3월 마지막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보시죠. 3월 28일 이제 월요일에는 미국의 2월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되고요. 3월 29일 화요일에는 한국의 3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고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 지수, 예, 그리고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발언이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예정돼 있고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발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31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중국의 3월 그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4월 1일에는 이제 금요일이죠. 한국의 3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중국의 3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 또 미국에서는 3월 고용 지표하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도 보니까 변수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주목해야 될 변수들만 몇 개 고른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건 미국 시간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3월 30일 새벽에 그 한국 시간입니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반도체 풍향계죠. 예. 그래서 한번 마이크론 실적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아까 제가 뭐 보스틱, 리치몬드, 뭐 윌리엄스 같은 분들의 연방은행 총재들인데 이분들의 발언이 화수목 이렇게 예정이 돼 있거든요. 요새 어쨌든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세게 해도 뭐 증시에 영향은 안 주지만 그래도 어떤 발언들을 계속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금리 경로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역시 중요한 게 목요일 날 중국의 제조업 PMI 이게 중국 경기를 나타내니까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고 목요일 날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개인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소비 지출을 했는데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그래서 물가 지수에 연동되는 지표 중에 하나니까 한번 그 목요일 날 발표될 미국 2월 개인 소비 지출 보시고 4월 1일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다 발표됩니다. 이거는 정말 그래서 금요일도 되게 중요한 게 한국에서는 수출입 데이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역 수지 적자냐 흑자냐, 얼마나 수입 물가가 또 올랐는지 이걸 보셔야 되고 중국의 중소기업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고요. 역시 미국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이게 얼마만큼 전쟁에 영향을 줬을지 모르지만 3월 고용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어쨌든 신흥국 경기랑 또 밀접해요. 이게 꺾이면 아 이제 경기 둔화되는구나 이런 우려감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가 이게 계속 유지를 해줄지 이런 부분들 다 이번 주에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이제 나올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업종 간 희비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 실적이 호전되는 분야가 있을 거고 또 좀 지지부진한 또 좀 부진한 이런 쪽도 있을 수 있는데 대략 그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1분기 실적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출 원가 이익이 진짜로 나는지 이 악조건에서 근데 이런 악조건에서도 진짜 이익을 내면 정말 인정을 더 받겠죠 사실. 그래서 실적은 이제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 1분기 합산 우리나라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50.7조인데 일단 괜찮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증가할 거로 보이는데 다만 내용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10.2%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너무 좋은 거고 반도체를 실제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을 다 이렇게 합쳤더니 오히려 역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담은 아직은 있고 업종별로는 1분기에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업종은 이제 운송업종, 뭐 해운업종 같은 거 있잖아요. 이쪽이 가장 지금 좋은 상태고 한 80%나 증가할 걸로 나오고 있고 반도체가 두 번째입니다. 50%나 증가할 것 같고 그 외에 유통, 철강 그리고 미디어, 에너지 이제 정유업종이죠. 이런 섹터들이 일단은 그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괜찮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반면에 이번에 좀 안 좋을 걸로 좀 전망하고 있는 업종은 유틸리티는 한국전력이에요. 한전이 지금 전기료 인상도 지금 약간 아직 결정을 못할 정도로 좀 굉장히 지금 그 원가 부담은 큰데 적자가 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틸리티 쪽이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실적이 또 안 좋은 게 조선업종. 조선은 아직까지는 좀 실적이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틸리티랑 조선은 적자 우려 좀 있고 그 다음에 보험, 디스플레이, 화학, 그 다음에 레저 업종, 뭐 증권,
또 IT에서도 가전업종 있잖아요. 예. 이쪽은 역성장할 것 같다. 어쨌든 이번 1분기 실적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시장에선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예상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뭐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또 뭐 엔비디아에서 뭐 그 인텔 파운드리에 관심이 있다 이런 또 소소한 기사가 나오고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좀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블록딜 뭐 영향도 있고 앞으로 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게 참 삼성전자가 참 머리가 아파요. 저도 굉장히 뭐 삼성전자가 그래도 올해 좀 기대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뭐 갤럭시 S22도 기억하시겠지만 예약 판매에서 대박이 났잖아요. 진짜 네. 역대급 판매가 나왔고, 근데 갑자기 뭐 GOS 이슈 생겨가지고 논란이 생겼고, 뭐 그러니까 이거 저 비난하는 거죠. 아니 발열도 못 잡을 거면서 왜 만들었냐. 네. 이런 지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업데이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요. 거기다 또 저도 올해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게 파운드리입니다. 아, 올해는 진짜 TSMC랑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이제 작년부터 좋은 뉴스들이 나왔고, 그 수율이라 그러죠. 파운드리 수율도 계속 잡혀가니까 기대를 했는데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퀄컴이 TSMC로 바꿨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제대로 못 만든다. 제대로. 그러니까 100개를 주면 최소한 50개라도 5, 60개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일각에서는 30개만 제대로 만드는 것 같다. 그러면 수율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제품이 그 정도 비율이니까. 주총에서도 한 주주분이 그러셨더라고요. 파운드리 이거 수율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사실은. 노력하겠다고만. 그러니까 그 답변을 보면은 약간 인정하는 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5나노, 4나노, 3나노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인텔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가 갑자기 또 인텔하고 이제 손잡겠다라는 그런, 물론 이거는 그 영어 표현을 잘 보셨어야 돼요. 인터리스트드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관심이 있다. 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인텔 파운드리도 한번, 근데 인텔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아직 완공되려면 좀 시간 걸려요.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죠. 네, 단계인데 한 2024년 돼야 돼요. 빨라야. 그럼 그때 가서 수율이 제대로 나올까요? 사실은 한참 뒤 이야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말 한마디에 또 삼성전자 이제는 또 이제 엔비디아 물량까지 뺏긴다, 막 이런 뉴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는요, 조그마한 악재라도 다 확대 해석이 돼요. 좋을 때는 조그마한 악재도 부풀리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부분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뭐 지금 당장 해결할 지금 좀 상황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도 3나노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2나노 먼저 하면 뭐 하겠습니다. 5나노, 4나노가 제대로 못 만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5나노, 4나노부터 수율을 좀 계속 올리는데 집중해서, 시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너무 걱정은 안 하는 게, 삼성은 메모리는 어쨌든 돈 잘 벌잖아요. 이게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니까 이걸 기반으로 비메모리 쪽에서 좀 주주분들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좀 수율을 끌어올려서 좀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면 저는 나중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북미에 뭐 공장 신설에 6.5조 원이나 투자한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이제 해외 공장 투자 이게 활발한데, 뭐 이런 게 약간 주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겠나 기대감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면 회복 국민이 언제나 올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회복은 시작된 것 같아요. 이미 이제 2차 전지 빠진 거는 이제 워낙 많이들 들으셔서 알겠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드니까 배터리 공급이 안 돼서 그게 좀 컸고, 그 다음에 니켈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었잖아요. 양극재. 거기에 니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 이거 원가 부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LFP 배터리하고 경쟁했을 때 지는 거 아닐까? 이 우려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빠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 전가는 만약에 못한다면 이거는 실적이 또 1분기 안 좋아지면 어떡할까? 이런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 전기차 섹터가 대부분 배터리가 비쌌잖아요, 사실 밸류에이션이. 근데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 할인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약간 부담감,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1, 2월 달에 되게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악재들은 일단 다 반영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크게 악재가 아니고, 또 최근에 니켈 가격은 급락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원자재 이슈도 조금 완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1분기 실적 좀 우려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LG 에너지솔루션이 기관 투자들과 IR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보고서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애널리스트 대부분 썼는데 일부 증권사 한 3개인가요? 거기서 목표 주가를 다 올려버렸습니다. LG에너지 생각보다 수익성 괜찮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고,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또 지난주에 미국의 스텔란티스하고 4.8조 합작사 설립 공시가 나왔고, 원통형 배터리 공장 짓는다고 1.7조 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의 성장은 설비 투자잖아요. 근데 미국이 제일 앞으로 성장하는데 여기에 공격적으로 계속 증설을 해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좀 주가가 좋았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래서 걱정만 있던 지금 2차 전지에 이제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대감이 중요한데, 결국 그런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이제 좀 희망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방점을 찍는 거는 결국 미국의 법안 통과. 네. 그 BBB 법안이 통과가 돼야 돼요. 거기에 보조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친환경 법안까지 통과가 된다면 조금 더 구조적으로 주가 올라갈 수 있다. 어쨌든 회복은 좀 시작됐다. 속도는 느리더라도 이제 2차 전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대표주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부터 이제 규제 이슈를 안 좋았다가 최근에 좀 회복은 했는데 또다시 요즘에 뭐 인건비가 급등해서 힘들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주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된 시각은 여기도 최악은 지나간 것 같다. 왜냐하면 작년에 빠졌던 뭐 정말 악재들이 많았잖아요. 뭐 카카오만 예로 들어서 뭐 주주 가치를 좀 훼손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고, 자회사 상장, 거기에 플랫폼 규제 이슈 뭐 굉장히 강력했죠 작년에.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일부 있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인터넷 상거래 경쟁이 치열하고, 이거 성장이, 그러니까 리오프닝하면 전자상거래 시장 이거 위축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기업이 또 금리 인상과 맞물려 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런 건 다 반영됐죠 사실은. 다 알려진 뉴스고, 그래서 이제 크게 나빠지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 인건비 부담은,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가 급여가요 2020년에 9천억 정도 됐었대요. 네. 전체 급여가. 근데 2021년에는 1.19조 원. 네. 많이 좀 증가했죠. 예. 그리고 매출이 6조인데 인건비가 1조가 넘어갔어요. 굉장히 큰 비용이죠 사실은. 그게 있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매출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카카오는 인건비가 더 늘어났어요. 원래 2020년도에 7천억. 네. 근데 21년도에는 1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은 좀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올라간 급여가 내려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걸 상쇄하는 방법은 다른 비용을 줄이거나 마케팅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매출 늘리면 돼요. 매출을 확 늘리면 인건비 부담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데, 그럼 결국 마케팅을 비를 줄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네이버는 솔직히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자상거래 아직도 전쟁 중이라서. 그래서 네이버는 약간 약점이 그거예요.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아직 평정이 안 돼 있잖아요. 쿠팡, 뭐 이제 스타컴도 예. 뛰어들고. 이마트 쪽에. 네, 맞아요. 여기 경쟁을 해야 되니까 마케팅비는 어느 정도 써야 되고, 실제 IR에서도 예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수익성보다는 매출에 신경 쓰겠다. 그러면은 비용은 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말씀드리면 이런 환경에서 결국엔 주가가 복원이 되려면 해외입니다. 해외 쪽에서 성과를 내줘야 돼요. 해외 매출을 얼마나 늘려줄 거냐. 국내는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해외 쪽에서 성과를 내주는 게. 그래서 이번에 새로 취임한 신임 CEO도 해외 쪽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M&A도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외 쪽 투자 늘려서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이버 주주분들은 뭐 지금 주가는 괜찮아요. 이렇게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해외 매출이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매분기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카카오는 규제 때문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잖아요. 근데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자율 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이건 카카오한테 호재일 수 있죠. 작년에 규제 강도가 좀 세다는 얘기 나오면서 사실 네이버는 규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전부터 규제를 좀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카카오는 이렇게 좀 자율 규제로 가게 되면은 정책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카카오는 해외 쪽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국내도 이미 성장할 만큼 다 한 상태에서 성장 여전히 좋죠. 독보적인 회사인데 해외 쪽에서 얼마만큼의
성장을 좀 보여줄지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또 상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이 옛날에는 악재가 아니었어요. 자회사 가치가 이제 올라가면 지주회사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자회사 상장한다 그러면 주주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풀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네이버 카카오 다 여기서는 좀 횡보를 하되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는 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봇, 메타버스 같은 이른바 실적보다는 꿈으로 가는 성장주들이 최근에 뭐 삼성전자 주총 영향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 상황인가요? 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주가들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로봇주들이요 아직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네. 적자 갭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업종이라서 근데 이 기업들이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을 때는 우리가 계속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하는 건 좋죠. 당연히 이런 관련 기업들한테는 좋은 희소식인데 다만 삼성이 한다고 이 기업들이 다 돈을 벌까? 이걸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이 하는 로봇 사업은 산업 쪽이 아니라 서비스용 쪽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잼스라는 로봇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관절에 무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착용하는 로봇이에요. 그러면은 보행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걸 착용하면은 그 24%의 힘만 가지고도 평소보다 걸을 수가 있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용, 서비스업. 삼성이 주목하는 건 그쪽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로봇 회사들은 대부분이 다 산업용입니다. 그래서 삼성과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산업용이 나쁘다가 아니라 산업용도 커져요.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 부담 있죠, 기업들. 거기다가 사람 구하기도 힘들대요. 그러면 기업들은 뭘 선택합니까? 로봇 선택하겠죠. 공장에다가 자동화시키고. 이건 분명히 좋은 건데 삼성은 그쪽보다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 때문에 로봇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좀 무리가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메타버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면 메타버스 하면 또 소프트웨어, 게임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쪽도 커지겠지만 삼성이 주력으로 하는 거는 하드웨어예요. 그러니까 그 AR 글래스 아시잖아요. 예. 애플이 하겠다는 거 안경으로 하는 네. 그거를 삼성이 올해 아마 출시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그건 뭐죠? 하드웨어 쪽입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OLED, 그다음에 카메라 아니면은 뭐 MLCC 부품 회사가 수혜를 오히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을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이 하는 방향을 보시고 아까도 로봇도 서비스업 로봇 쪽으로 비중이 늘려가는 회사가 있으면 그건 괜찮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쪽에서도 하드웨어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은 TR ETF라고 이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ETF는 많이 담는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ETF가 사실 두 개가 있어요. 종류가 PR ETF가 있고 네. TR이 있는데 PR은 안 써 있어요. 사실 PR이라고. PR은 뭐냐면은 자본 차익. 자본 차익과 관련. 그러니까 보통의 ETF가 다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매매하시는 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런 것들은 물론 배당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시세 차익 노리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분배금이 조금 있죠. 네, 있죠. 네. 근데 이제 TR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토탈 리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분배금을 보통 이제 현금으로 그러니까 PR ETF는 뭐냐면 배당이라 그러죠. 분배금.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현금으로 줘요, 그냥. 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현금 받고 그걸 뭐 소고기 사 먹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재투자를 해도 돼요. 근데 그건 본인이 직접 해야 되죠. 예. TR은 뭐냐면 이 운용사가 직접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나오면 그걸 여러분한테 안 줍니다. 그 돈만큼 주식을 더 사서 더 사버려요. 그러니까 재투자한다 그러죠. 네. 흔히 뭐 복리 효과라 그러잖아요. 예, 재투자해서 배당 받아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그냥 재투자가 들어간다. 배당만큼. 그런 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TR이 좋아요. 내가 진짜로 어떤 ETF를 내가 배당까지 생각하면서 나는 재투자하면서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게 재투자하면 왜 좋냐면요. 세금 때문에 그래요. 받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배당을 받으면 아마 여러분들 명세서 보셨을 거예요. 배당 받을 때. 왜 나는 10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85만 원 들어와 있지? 뭐냐면 15.4% 떼고 주잖아요. 예. 세금을 떼고 줘요. 무조건. 근데 분배금 이거 재투자는요. 세금을 안 떼요. 실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세금만큼이 절약되는 거죠. 실제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실제 돈을 주는 순간 세금이 나가지만
이건 돈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5년, 10년 이렇게 TR하고 일반적인 PR을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해요. 세금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게 TR이 더 유리해요. 유리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나는 당장 그냥 배당금 받고 싶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난 그리고 그렇게 길게 안 한다. 이러면 오히려 PR이 더 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ETF가 근데 TR은 나는 정말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R ETF도 종류가 다양합니까? 네, 다양해요. 요새 이런 것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TR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 ETF들만 또 요새 많이들 발행이 되니까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2분기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2분기 상황 전망할 때 좀 유망하다 또는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예, 이제 2분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뭐 결국 실적에 대한 가시성,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원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원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도 한두 개 정도는 편입하시는 게 좋겠고 저는 그래서 철강 업종을 좀 괜찮게 봐요. 네, 철강 업종이 가격 전가 바로 가능하잖아요. 사실 업종 중에. 그리고 너무 또 저평가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철강 업종들이 배당도 많이 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괜찮고 그다음에 2분기부터는 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IT 쪽에 대해서. 그동안 공급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새 그 인텔이 대규모 투자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게 함의하는 게 뭐죠? 결국 반도체 투자가 엄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소부장. 삼성도 앞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예.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네. 그 중에서도 장비가 가장 수혜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뭐 잠깐 우리가 2차 전지 얘기했지만 LG가 이번에 스텔란티스랑 또 합작해서 만들어서 투자하고 네. 그다음에 자체 투자도 있고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대기업에 납품하는 장비 회사가 당연히 수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장비주. 장비, 예. 장비도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OLED도 장비 쪽을 한번 봐보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 가지 그냥 장비를 다 말씀드린 이유가 OLED는 그동안 사실 삼성이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OLED 세계 1등이 삼성이잖아요. 근데 이런 스마트폰 수요가 많이 안 늘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많이 못 했는데 아이패드 쪽에 아이패드가 지금 LCD로 들어가는데 2024년부터는 OLED 탑재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럼 미리 공장 좀 지어놔야 되거든요. 애플이 아마 주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과 LG가 같이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애플 아이패드는 화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설비 투자를 굉장히 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삼성의 그 OLED 장비 회사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삼성이 드디어 QD OLED TV를 출시를 했습니다. 북미 쪽에. 이걸 출시했다는 건 이제 드디어 대형 TV도 공격적으로 한번 증설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당연히 또 장비 수주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장비 수주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주가는 좀 먼저 기대감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좀 부진했던 OLED 장비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염분리의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요새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 이쪽에 관련된 좀 한번 그 산업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키움증권의 박유학 애널리스트인데 제목이 반도체 산업 최악의 시기인가 아니면 최고의 기회인가.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걸 좀 나타낸 거고 지금 TSMC와 엔비디아, 뭐 AMD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여전히 낙관론을 펼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방 수요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도 올해 강도 높은 설비 투자,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죠. 서버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그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려가 있었죠. 예. 그래서 수요 비수기를 좀 지나고 있지만 2분기가 본격적인 또 성수기래요, 보통 반도체가. 그래서 글로벌 경기도 조금씩은 살아나고 반도체 성수기 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도 요새 좀 이렇게 심리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조금씩 개선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좀 일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아직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좀 빨리 해소되면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고 이게 좀 늦어지면 그만큼 좀 늦게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등의 속도는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이슈가 좀 얼마만큼 빨리 완화되는지 이걸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분기부터 이제 올해 하반기죠.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 거래요. 좀 부족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수요는 여전히 단단한데 공급이 지금 타이트해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지금 비메모리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하이닉스는 인텔의 그 인수자금 돼야 되거든요. 낸드 네, 프레시. 맞아요. 예. 그게 금액이 한 10조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에서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메모리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공급을 늘리면 안 됩니다. 수익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서 공급을 많이 안 늘릴 거라는 전망들이 우세해요. 그럼 공급이 늘지 않고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메모리 쪽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 낸드 쪽도 그 일본의 키옥시아가 오염 사고가 한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생산 차질 영향이 좀 크게 작용해서 낸드 쪽도 여전히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우려는 큽니다. 뭐 삼성전자 주가도 잘 안 가고 뭐 러시아 사태 때문에 뭐 소재 공급도 잘 안 된다는 우려도 있고 경기 둔화되면 어떡하냐. 또 미국은 금리 올리고 각종 악재들이 사실 많아요. 다 걱정이죠. 걱정인데 이 애널리스트는 그래도 하반기를 보고 이제는 이걸 좀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체 방향성에 맞게 투자 포인트를 맞추되 여기에 또 소부장 기업들도 많이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련 그 기업들 보고서도 한번 체크해서 반도체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증시가 소폭 회복했다가 주저앉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에 따른 긴축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때문이겠죠. 하루하루 색깔이 바뀌는 이런 시장인 만큼 아무래도 좀 신중하고 영리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염승한 이사님의 설명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이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염블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